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오늘은 한때 전 세계 반도체, 특히 컴퓨터 칩의 왕이자 절대 강자 그 자체였던 인텔의 몰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 여러분들 이 인텔이라는 회사가 정말로 그러니까 전설적인 기업이었죠. 자, 인텔의 유명한 CPU 제품 라인업으로 소위 이렇게 펜티엄 시리즈가 있는데 굉장히 장수했던 시리즈입니다. 이 펜티엄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라든지 00년대 초반 당시 우리나라의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조차 그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로 대단한 파급력과 그러니까 소비자 인지도를 자랑을 했습니다. 한때 그래가지고 인텔의 칩은 그러니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외계인들이 칩을 설계해준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이제 농담으로요. 자, 그런데 2024년 현재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대단했던 인텔의 대제국이 영광이 이제 좀 저물어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저력은 있는 회사고 아직까지도 돈을 잘 벌고는 있습니다만 전성기에 가장 잘 나가고 그러니까 감히 그 누구도 도전자가 없던 시절에 비하면은 그 아우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인텔 대제국이 흔들리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 이 컴퓨터 분야에는 세 개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러니까 감히 도전조차 하기 힘들었던 확고부동한 1인자였던 그리고 또 CPU 설계 전 세계에서 CPU를 가장 잘 만들었던 인텔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CPU와 그래픽 카드를 둘 다 만들지만 늘 그러니까 기업의 덩치가 훨씬 더 작았던 불쌍한 2인자 AMD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과장을 조금 보태가지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불과했던 엔비디아가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원래 이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그 비디오 그래픽,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 카드 GPU를 만들던 그런 기업이었죠. 자, 원래 AMD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컴퓨터 업계에서 비록 유명하기는 했습니다만 주식의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과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인텔과는 감히 비교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정말로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이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몇 조 원 정도밖에 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름 좀 들어본 대기업들보다 훨씬 더 작은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물론 지금은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자, 컴퓨터 부품 중에는 가장 비싸고 중요한 부품으로 CPU라는 게 있습니다. 이 CPU는 컴퓨터의 두뇌와 똑같은 건데요. 이제 컴퓨터의 모든 업무와 계산 전반을 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CPU를 설계하고 만드는 분야에 있어서 원래 인텔은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회사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적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때는 2등 기업이었던 AMD의 CPU를 쓰면은 바보 소리를 듣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AMD가 엄청나게 잘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두고 격세지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참고로 유튜버 본인도 AMD 라이젠 시리즈를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CPU도 라이젠 3D 시리즈를 갈 것 같아요. 자, 배경 지식 차원에서 인텔의 역대 유명한 제품들의 라인업들 이름들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몇 년 전에 그 좀 사실 많이 옛날이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이제 옛날에 소위 듀얼 코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텔의 초대박의 서막을 본격적으로 열어준 제품 코어 2 듀오죠. 자, CPU 두뇌가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제품 가격이나 전력 소모량 대비 매우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과거 싱글 코어 하나만 쓰던 시절보다 더욱더 많은 작업량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당시 우리나라 개그 프로, 예능 프로 같은 곳에서도 사람이 똑똑하면 머리가 두 개라고 듀얼 코어다 이런 애드립을 칠 정도였죠. 이런 드립들이 우리나라 방송가에도 나올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저런 인텔의 제품들이 과거에 히트를 쳤는지 우리가 짐작을 하게 합니다. 자, 이후 인텔은 2010년대 초중반까지도 전성기를 구가를 했습니다. 내놓는 것마다 명기다, 뛰어난 제품이다 소리를 들으면서 대박 행진을 이어갔어요. CPU 코어가 4개인 거는 쿼드 코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되게 좋은 거였죠.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핵심 수출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면은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런 대표적인 상품 라인업들이 있죠. 그리고 10년 전에 나왔던 구형 그랜저보다 지금 최신 그랜저가 실제로 자동차 자체는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간단한 배경 지식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인텔의 유명했던 제품 라인업을 최근 한 10년치 정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까먹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한번 잘 짚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2010년대 초반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뭐 한 13년,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자, 2010년 초반 당시에 그러니까 등장을 했던 2세대, 3세대, 뭐 샌디 브릿지, 아이비 브릿지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게 대히트를 쳤습니다. 성능이 되게 좋았거든요. 몇 년 뒤에 등장했던 뭐 4세대, 5세대, 하스웰, 브로드웰입니다. 얘네들도 뭐 성능이 되게 좋았고 뭐 딱히 경쟁자가 없었어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소위 고성능 컴퓨터를 보유했다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전국의 PC방들을 보면은 이 하스웰 제품들이 쫙 깔려 있고 그랬었습니다. 롱런했던 제품이죠. 자, 그 뒤로 뭐 이제 뭐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 뭐 스카이레이크, 카비레이크, 커피레이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인텔에게 경쟁자는 크게 뾰족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인텔의 10세대 아이스레이크, 모바일 프로세서, 코멧 레이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무난했죠. 그냥 여러분들은 세대 숫자만 지금 이렇게 10세대까지 왔구나 뭐 이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인텔의 아성이 그런데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던 11세대 무렵입니다. 11세대, 12세대, 13세대, 14세대. 자, 이 14세대를 그러니까 요즘 제품 이름은 14,000번대로 이렇게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11세대 제품부터 그러니까 인텔의 1인자 위치가 본격적으로 AMD에게 밀리거나 따라잡히면서 그 절대적인 아성이 뒤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사실 그러니까 12세대, 13세대, 14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성능은 꽤 좋아요. 그런데 경쟁 회사인 AMD의 CPU 대비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은 전기를 훨씬 많이 먹었습니다. 전력 소모량이 더 많고 발열도 심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점점 이제 제품의 완성도와 가성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과거에 모든 측면에서 거의 절대적인 우위에 있던 인텔의 전성기 시절에 비하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배가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나긴 서론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인데 이 거대한 인텔 제국을 몰락하게 만든 최악의 리더십,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너, 최고 경영자, 리더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죠. 자, 인텔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크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그러니까 이 형님은 2013년 5월에 인텔의 6대 CEO가 됐습니다. 자, 이후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으로 군림하던 이 인텔을 2013년에 본인이 취임을 해가지고 2018년까지 단 6년 만에 철저하게 기업의 미래를 몰락시키는 최악의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덕후들에게는 악명이 매우 높은 사람이죠. 인텔을 뿌리까지 막가게 한 장본인입니다. 자, 이 사람의 행적을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은 오로지 그러니까 원가 절감 그리고 오로지 비용 지출 감소 이런 거에만 집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기술 개발 기업이 R&D 연구 개발 투자를 소홀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위험해지게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양반의 헛발질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컴퓨터 CPU에는 서멀 구리스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그러니까 끈적한 크림 같은 거를 그 CPU 뚜껑 위에다가 발라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속 길이는 여러분들 아무리 가공을 잘 했다라고 해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빈 공간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CPU가 이제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면은 이 컴퓨터 CPU의 뚜껑과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선풍기 팬이 돌아가는 CPU 쿨러라는 부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쿨러와 CPU 사이를 빈틈없이 메꿔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샌드위치 사이에 이렇게 내용물이 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멀 구리스의 역할은 두 금속판 사이에서 열 전도율을 높여줘가지고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작은 선풍기 CPU 쿨러를 통해 가지고 발열이 공기 중으로 좀 더 잘 해소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크림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서멀 구리스를 어떤 걸 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좀 좋은 거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당시 인텔 CEO는 저깟 그러니까 서멀 나부랭이가 얼마나 한다고 이거를 악명 높은 소위 그러니까 뭐 똥서멀이라고 해가지고 거름만도 못한 서멀을 쓸 정도였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인텔 순정 서멀은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은 저가의 제품이었어요. CPU 칩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팔리면은 그 몇백 원 차이도 큰 돈이다 뭐 이런 논리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저런 식으로 하면은 기본 몇십만 원짜리 CPU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싫어했겠죠. 열전도율이 좋은 싸제 서멀 구리스를 또 사야 되고 기존의 회사에서 도포되어 나왔던 저 구리스를 닦아낸 뒤에 새로 도포하는 등 소비자들이 삽질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CPU를 망가뜨리는 일도 많았죠.
자, 그리고 인텔 크르자니크 CEO는 당시 인텔 내부에서 가장 핵심 개발 부서 인력들인 그 CPU 나노밀리미터 공정을 보다 더 작게 미세화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CPU를 보다 또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아키텍처 설계를 담당하는 핵심 엔지니어들을 대량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그 정신 나간 짓을 저질러 버린 거죠. 컴퓨터 그러니까 CPU 기업에서 공정 미세화, 아키텍처 설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자른다. 정신 나간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인텔에서 해고되거나 일자리를 잃은 고급 인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쟁사인 AMD를 비롯해가지고 TSMC, 삼성, 애플 등등 다수의 기업들로 이직하게 되었죠. 인텔 전성기 시절의 핵심 개발 부서 출신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환영할 만한 기업들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텔 전성기 시절의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전 세계 어느 기업을 가도 환영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17년 무렵에 만년 2등 기업이자 한때는 인텔의 시가총액의 10분의 1밖에 안 되기도 했던 AMD에서 2017년 무렵에 그러니까 라이젠 시리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설의 서막이죠. 자, AMD 라이젠 시리즈는 비록 초창기 제품인 1세대, 2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텔 CPU보다 성능이 좀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특히 6코어 12스레드, 8코어 16스레드 같은 다중코어 제품을 가성비 좋게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게이밍 성능이 조금 아쉽다 하더라도 쓸만은 했고, 특히 가격 대비 일반 작업에 쓰기에는, 일반 작업 용도로 쓰기에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인텔 거보다 가성비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아예 원래는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독점을 하고 있던 인텔에게 이제는 강력하게 비벼볼 만한 경쟁자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초격차를 따라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무렵부터 AMD의 시장 점유율은 실제로 가파르게 오르기도 했고요. 실제로 또 주가도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과거 2015년, 2016년 이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그러니까 뭐 AMD 주식을 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주식도 너무 좋죠. 이제 주당 겨우 1, 2달러밖에 안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제가 진짜 그때 그 시절 AMD 주가가 눈에 선합니다. 그때만 해도 진짜 AMD 주식 산다고 하면은 하드웨어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막 이렇게 놀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정말로 저 어떤 두 회사의 운명이 저렇게 엇갈릴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사진 속의 인물은 지금 그러니까 망해가고 있던 AMD를 되살린 전설적인 경영자로 이제는 대단한 칭송을 받고 있는 리사수 박사의 모습입니다. AMD CEO죠. 자, 인텔은 지금 그리고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AMD가 이제는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고 회사 가치 그러니까 주식의 시가총액은 이미 추월해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터뜨려버렸기 때문입니다. AMD가 오히려 이제 기업 규모가 더 커져버렸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요즘 여러분들 뭐 두말하면은 입이 아프죠. 인공지능 AI 칩 분야에 있어서 절대 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최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세계에서 지금 주식 가치도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죠. 거의 뭐 제일 비싼 기업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이 그래픽카드 GPU도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요즘 워낙에 독점을 해가지고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가고 있기도 하죠. 자, 또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인텔이 이만큼 강력한 경쟁자들에게 이 분야 저 분야 파일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한때 소송으로 서로 다투던 애플과 퀄컴이 화해를 하면서 인텔의 모바일용 파이도 작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퀄컴은 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선통신, 특히 모바일 칩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강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애플은 자기들이 만든 칩인 애플 실리콘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맥에서도 더 이상 인텔 제품이 별로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인텔의 크르자니크 CEO는 그러니까 2018년 무렵에 사임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기 한 몸만 쏙 빠져가지고 도망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6년 동안 그 인텔의 미래를 망쳐놓은 그 여파가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만둘 무렵인 2018년 무렵에는 심각한 보안성 이슈까지 터져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뭐 소위 멜트다운, 스펙터 이런 사건들입니다. 자, 심지어 크르자니크 CEO는 이전부터 자기 지분을 슬쩍슬쩍 중간에 매각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건 심각하죠. 이런 보안성 이슈들은 그러니까 CPU 보안성 이슈들은 사실 CPU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거를 싹 다 갈아엎어 가지고 신모델을 그러니까 재출시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자, 그런데 지가 R&D 연구개발 그 인력들을 죄다 박살을 내버렸으니까 단기간에 수습해 보려고 해도 그게 힘들 수밖에 없죠.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떠났으니까요. 규모도 작아졌고. 심지어 인텔의 신형 제품들이었던 13세대, 14세대 제품군들에 와서는 특정 게임을 돌릴 시에 강제 종료, 불량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4700K, 14900K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가, 고성능의 칩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미 안 그래도 인텔은 차력 쇼를 펼치느라 심각한 발열과 전기 먹는 하마처럼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성능조차 100%다 있는 대로 끌어다 쓰지도 못하고 수명 감소 이슈까지 나와버렸다라는 겁니다. 언더볼팅이라고 해가지고 전력 소모를 줄여야 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능을 100%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다 쓰지를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가격이 비싼 것까지는 오케이라고 칩시다. 연비가 별로 안 좋고 전기를 많이 먹는 것도 내가 인텔의 열성 팬이라 가지고 오케이라고 치자고요. 하지만 성능은 그러면은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고성능 스포츠카를 여러분들이 기껏 뽑아놨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속 80km 연비 운전, 정속 운전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반도체 업계의 대제국 그리고 왕이자 황제 그 자체였던 인텔의 몰락 하락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전문 경영인이 그러니까 반드시 무조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월급 사장의 한계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과 실무 감각,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외부에서 들어온 경영자라고 해가지고 마법같이 모든 일이 척척 다 잘 풀리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기술이 핵심인 IT 첨단 기업에서 당장의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기술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연구 개발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단기적인 안목만 가지고 기업의 미래 경쟁력은 내다 버린 채 뒷전으로 두고 후발주자 기업들과 이제 원래 유지하고 있던 초격차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단기적인 원가 절감과 재무제표상의 실적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돌아올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부에서 월급 사장으로 들어온 전문 경영인들은 보통 흔히 저런 경향을 띠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장 단기적인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게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제일 쉽겠습니까? 사람들을 대량으로 해고해버리고 인력 감축을 하고 연구개발 투자 비용도 줄여버리면은 당장에 이 기업이 그동안 어떤 축적했던 노하우 덕택에 버는 돈 대비 지출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미래 시장을 잃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뭐 5년 6년만 운영하다가 문 닫아버릴 것도 아니고 영속적으로 이렇게 뭐 100년 200년 경영을 해야 되는데 연구개발 비용을 당장 줄이고 이러면은 지출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 기업은 미래를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들은 경쟁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